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 접어든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이번에 제 위로 새형님과 마찰이 생기게 되면서 시댁 집안에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게 됐을 때 새형님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형님들의 행동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말을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따돌림을 처음으로 겪게 되었고, 결국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번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시모의 몸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면서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는데요. 평소에 당뇨병 질환을 앓고 계셨는데 근감소증까지 심해지면서 좀처럼 몸이 회복이 되지 않으셨어요.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꾸준하게 진행을 했었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조금만 긴장을 늦춰도 몸에 즉각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죠. 근력까지 떨어지시다 보니 누워 계시는 경우가 많으셨어요. 걷기 운동을 꾸준하게만 해도 조금은 늦출 수 있다고 의사가 설명을 해 주었지만 시모는 좀처럼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죠. 그러다 보니 식구들이 시모를 신경 써드려야 했는데 아주버님들과 다르게 새형님은 오로지 전적으로 모든 일들을 저에게 전부 맡겼어요. 평소에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었지만 시모의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시댁 식구들이 있을 때는 앞에서 도와주는 척 하더니 눈에 벗어나기라도 하면 하던 일에서 아예 손을 떼버렸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참는 데는 한계가 있었죠. 그러던 중 주말에 가족이 모두 모였을 때 식사 준비를 한창 하던 도중 새형님들이 또다시 음식을 준비하다가 손을 털어 버리더군요. 그리고 막내인 제가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며 의자에 앉아 수다를 떨기 시작했어요.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형님들도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같이 일을 도와야죠. 저 혼자 하면 저녁 식사 시간을 맞추는 게 어렵잖아요. 동서가 손이 빠르잖아. 그리고 저녁마다 식당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까지 하다 보니 음식 솜씨까지 좋아서 어머님이 동서가 해준 음식을 아주 마음에 들어하고 있잖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어차피 좋은 말도 못 듣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동서가 알아서 음식 준비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막내 동서가 공식 식모잖아요. 얼마나 일을 잘해요? 며느리로 정말 잘 들어왔다니까요. 묵묵히 할 일만 하니까 잔소리 안 해도 돼서 얼마나 좋아요. 내가 봤을 때 요즘 막내 동서가 불만이 좀 많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머님 저렇게 되시고 나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요즘 한마디만 해도 인상부터 쓰는데 형님들이랑 내가 언제까지 동서의 버릇없는 모습을 봐줄 것 같아? 막내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인데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형님들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왜 저만 항상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막내면 일을 더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어디 있는데요? 그럼 동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먼저 들어오지 그랬어. 그럼 동서가 생각하는 부당한 대우도 받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이런 말 할 시간에 음식 다 준비했겠는데? 새 형님들은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는 화가 끌어올랐지만 시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분위기도 안 좋은데 괜히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까봐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서둘러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땀 흘리면서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 세 형님들은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가 식탁에 올려놓은 음식들을 맛보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음식을 맛보던 형님들이 어떤 음식은 짜고 간이 맞지 않는다면서 오늘따라 음식 맛이 형편없다며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첫째 형님이 한마디 꺼내자 둘째, 셋째 형님까지 모두 덩달아 상처되는 말을 계속해서 퍼붓고 있었죠. 저도 사람인지라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지게 되면서 세 형님들한테 한마디 하려는 순간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오신 시모가 저 혼자 고생하는 모습을 보곤 버럭 화를 내셨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지팡이를 하늘 높이 올리시더니 세 형님들의 머리를 한 대씩 쥐어 박으셨어요. 비명을 지르면서 놀란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시모가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치셨어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막내 며느리는 땀 흘리며 힘들게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셋이 앉아서 만들어 온 음식 주워 먹고 있어? 어머님, 그건 오해세요. 동서가 워낙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저희가 도와줄 필요가 없어 보여서 잠깐 앉아있던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이 좁은 주방에 넷이나 북적거리면 음식 하나 제대로 만들 수나 있겠어요? 동서가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우리가 잘못한 거야? 어머님한테 오해를 풀어줘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이 뒤에서 전부 다 지켜보셨는데 제가 무슨 설명을 더 해드리겠어요. 저도 지금까지 많이 참아왔었어요. 2년 동안 형님들이 저에게 어떻게 했어요?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온갖 잡일은 저에게 전부 다 시켰잖아요. 형님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 일을 제기하니까 저를 따돌리시면서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았어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래도 좋은 관계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너희들은 막내 며느리한테 그렇게 모질게 하고 싶니? 큰 며느리 네가 제일 문제인 것 같다. 손이 사람이면 본이 되는 행동을 해야지. 막내 동서가 처음부터 저희들한테 잘했다면 이런 일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어머님은 왜 막내 동서만 챙겨주는데요? 이것도 차별 아니에요? 저희가 열심히 해도 항상 불만만 늘어놓으시니까 얼마나 서운한지 아세요? 너희들이 처음부터 잘했다면 화를 낼 이유가 뭐가 있겠어? 어쩜 셋 다 똑같이 한 사람을 몰아세우는 건데 애들도 아니고 당장 안 일어나? 시모는 들고 계신 지팡이를 힘겹게 휘두르시면서 주방에서 난리를 치셨어요. 세 형님들은 지팡이에 맞기 싫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있었죠. 주방이 시끄러워지자 시부모님 안방을 구조 변경을 하던 아주버님들과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왔고 시모가 지팡이를 휘두르는 모습에 놀라서는 급하게 말리면서 상황을 진정시켰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족들 모두가 세 형님들의 행동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부 듣게 되신 시부는 화가 나셨는지 한마디 하시게 되면서 형님들의 잘못을 추궁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집안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공평하게 집안일을 함께하게 되었죠. 세 형님들한테 사과를 받긴 했지만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사과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 혼자만 피해를 보는 일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만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마음속으로 악한 감정을 품고 있었던 형님들은 좋은 관계로 지내겠다는 시부모님과의 약속을 또다시 어기고 말았어요. 아주버님들과 남편이 시모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오기 위해 잠깐 외출을 하게 되었고, 시부는 시모와 함께 마을에 있는 공원으로 잠깐 외출을 한 적이 있으셨어요. 얼마 전에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세 형님들과 처음으로 한 공간에 있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였죠.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는데 첫째 형님이 식재료를 손질하고 있던 저를 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갑자기 차가워진 분위기를 감지한 저는 시선을 회피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었지만 대파가 담겨있던 소쿠리를 제 머리 위로 뒤집어 씌웠어요. 내가 그동안 기회가 없어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었는데 동서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집안 분위기 만드니까 좋아? 우리가 맨날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겠냐고. 막내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꾸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언제 얼굴 볼 때마다 동서한테만 일을 몰아줬어? 가뜩이나 어머님이 우리 셋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데 동서 덕분에 시댁에 올 때마다 눈칫밥 먹고 있다고. 늙은이들만 아니었어도 동서는 나한테 바로 머리채 잡히고 걷어차였을 거야. 요즘 아버님까지 동서 편을 들어주니까 아주 기가 살아서는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갈 수 있을 것 같아? 괜히 나대지 말고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시부모님이 지켜본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거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노인네들이 얼마나 더 오래 살 것 같아? 누구랑 더 오래 있게 될까?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인생은 줄을 잘 타야 된다고 그랬어. 동서는 지금 상당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인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오면 어쩌려고 그래? 어차피 어머님은 이제 얼마 못 살아. 나이도 많은데다가 당뇨에 근감소증까지 생기셨으니 말 다 했지. 한번 시작된 병은 멈출 수 없는 거라고. 당뇨가 얼마나 많은 합병증을 가져오는지는 동서도 알 거 아니야? 오래 살지 못하는 어머님한테 투자하지 말고 어느 길을 택해야 앞으로의 삶이 편해질 수 있는지 생각을 잘해야 될 거야. 아버님, 어머님 세상 떠나고 그때 돼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도 서로가 성격이 안 맞아서 얼굴을 붉히고 있는데 앞으로 동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삶이 편해질 수도 있는 거고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야. 잘 판단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형님들이 시키는 일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직까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정신들 좀 차리세요. 어머, 내가 봤을 때 동서가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발 눈치껏 좀 행동하지 그래?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야. 쓸데없이 객기 부리지 말고 앞으론 조용히 알아서 눈치껏 행동해. 자, 이건 첫째 형님이랑 둘째 형님이 동서한테 주라고 한 거거든? 이건 내가 주는 거니까 시부모님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일을 끝내주길 바래. 무슨 말인지 알지? 벌어먹고 살겠다고 식당에서 시간제 일까지 하고 있는데 형님이랑 내가 일감 몰아주면 또 한마디 나올 것 같아서 일당 넣어놨으니까 군소리 하지 말고 서둘러 음식 준비 끝내줬으면 좋겠어. 이 정도면 시간제 일당보다 훨씬 센 거 알지? 알아들었으면
9만 원 가방에 넣어놓고 그 성격 더러운 노인네들 오기 전에 서둘러 끝내도록 해. 동서도 앞으론 우리 편이 돼야 하지 않겠어? 정말 가지가지하네요. 누가 보면 제가 돈독이 오른 사람인 줄 알겠어요. 더 이상은 대화조차 나누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저 혼자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주방에서 그만 나가주세요. 형님들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고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한테 노인네라뇨. 아무리 앞에 안 계신다 해도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아주버님들은 도대체 형님들과 왜 결혼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람에 대한 예의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시부모님께 노인네라고 막말까지 뱉는 것 보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안 봐도 뻔히 보이네요. 어차피 시부모님께서 나중에 세상을 떠나시면 형님들 얼굴 볼 일도 없어요. 제가 아버님 댁에 왜 오는데요? 저에게 항상 잘해주시고 딸처럼 대해주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는 거지. 형님들한테 시달리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똑바로들 행동하세요. 아랫사람한테 본이 돼야죠. 그리고 이런 돈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9만 원이 들어있던 봉투를 셋째 형님한테 다시 돌려주는 순간 뒤에서 첫째 형님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면서 제 머리채를 손으로 휘어 감았어요.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당황한 저는 발버둥을 쳤지만 머리카락을 휘어 감은 상태에서 끌어당기다 보니 제대로 저항도 못한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첫째 형님은 앞뒤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동했고 뒤이어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도 그동안 저에게 쌓인 게 많다면서 제 머리를 한 움큼씩 잡았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던 터라 양손으로 세 형님들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댔고 좁은 주방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며 서로 뒤엉켜 굴러다니게 되자 주방에 있던 식기들이 전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셋째 형님이 헝클어진 머리로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네가 뭔데? 잘 지내던 집안에 들어와서 초를 치는 거야? 너만 아니었어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냥 시키는 거 묵묵히 하면 되는 거지. 왜 토를 다는 건데? 너는 사회생활도 안 해봤어? 상사가 일을 시키면 군말 없이 하면 되는 것처럼 이 집안에서도 서열이라는 게 있는 거야. 동수한테 얼마나 많은 일을 시켰다고 집안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망쳐놓는 건데? 나도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다고. 오늘 아주 끝장을 보던지 아니면 그만 좀 설치고 조용히 지내. 제가 왜 조용히 지내야 되는 건데요? 저는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온 거지. 형님들이 시키는 거 하려고 그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에요. 저를 기죽여서 형님들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평생 그렇게 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고 저는 제 타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라고요. 형님들도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인데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라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집안을 무너뜨리는 건 제가 아니라 형님들이라고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세 형님들을 뿌리쳤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9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들어 형님들의 면상에 뿌려 버렸어요. 서로가 한데 엉켜 한바탕 난리를 친 상태라 체력이 다 떨어져 거친 숨을 내쉬면서 숨을 고르고 있었죠. 그렇게 아주 잠깐 침묵이 흐르는 동안 식탁에 올려져 있던 제 가방에서 전화가 울렸어요. 핸드폰을 꺼내들자 시모의 전화였고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시모의 한마디에
새형님은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이제 그만 들어가도 되냐며 물어보시자 대충 상황이 끝난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잠시 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당황한 새형님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주방을 급하게 치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시부모님과 아주버님들이 줄지어 들어와 주방에 펼쳐진 광경을 두 눈으로 전부 다 보게 되었고 남편은 제 곁으로 달려와 다친 곳은 없는지 몸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형님들은 시부모와의 약속을 어기게 된 거였어요. 어디 다친 곳은 없는 거야?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해? 하마터면 당신이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고. 형수님들은 저희 아버지랑 했던 약속 잊으셨어요? 형님들이 자초한 일인데 어쩌겠어. 약속한 대로 이제 그만 물러나시죠. 저번에 각서까지 쓰고 지장까지 찍었잖아요. 아주버님들 실시간으로 전부 다 확인하셨죠? 제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형님들이 저를 이렇게 막대하는데 제가 계속 참고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보, 영상 녹화는 잘 됐는지 확인 좀 해줘. 내가 저번에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한 번만 더 집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그때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나랑 약속까지 해놓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아버님, 이건 전부 다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막내 동서가 저희를 도발한 거라고요. 왜 항상 막내 동서 편만 들어주시는 건데요? 우리가 전부 다 실시간으로 확인 다 했는데 어디서 또 거짓말이야? 네가 큰 며느리면 밑에 애들을 잘 이끌어 가야 한다고 내가 분명 얘기했는데 너는 막내 며느리를 막대한 것도 모자라 시부모한테 노인네 취급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길 원하고 있었어. 겉으론 착한 척 잘하는 척 다 하더니 뒤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 그 영상 이리 줘봐라. 너는 이걸 보고도 끝까지 거짓말이 나오지? 저번에 작성한 각서 꺼내와 봐라.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온 가족이 시댁에 모이기 전에 저희 부부와 아주버님들은 시부모님과 함께 의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형님들에게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버티기 힘들다면서 한동안 형님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했었죠. 시부모님께서도 이런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새형님들한테 각서를 받았었지만 항상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저를 막대하던 행동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이런 문제로 남편이 주방에 CCTV를 설치하길 원했고 모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주방 구석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길 원했었지만 예상했던 대로 형님들은 시댁 식구들이 외출한 틈을 타 저를 막대하기 시작했고 결국 모든 실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남편은 거실 테이블 밑에 있던 각서를 가지고 주방으로 들어왔고 시부에게 각서가 넘겨지자마자 새형님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 각서는 새형님들의 인생이 달려있을 만큼 무조건 지켜야 하는 각서였죠. 또 한 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새형님들이 운영하고 있던 화장품 가게를 되돌려 받겠다는 각서였어요.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까지 전부 다 몰수하겠다는 정말 중요한 각서였죠. 여기서 잠깐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새형님들은 아주버님들과 결혼을 하고 육아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부께서 형님들한테 같이 사업 하나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에
평소에 사이가 좋았던 세 형님들은 관심사가 같은 화장품 매장을 차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고, 시부가 가지고 계신 상가에 세 형님들이 화장품 매장을 차릴 수 있었죠. 전적으로 시부가 뒤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셔서 들어오는 수익은 세 형님들이 나눠 가지는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직업이 있었고 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부가 저에게 똑같이 제안을 하셨을 때 거절을 했었어요. 식당 일을 시간제로 했던 건 부모님 지인분께서 식당을 하시는데 퇴근하고 바쁜 저녁 시간에 잠깐 도와주면 반찬들과 월급까지 챙길 수가 있어서 도와줬던 것 뿐이었죠. 그런데 새 형님들은 이런 저를 식모라며 놀려댔고 이런 일들이 지속이 되자 결국 서로의 감정이 터진 거였어요. 그렇게 시부는 모든 걸 바로 잡으시려고 각서까지 쓰게 했는데 형님들은 저를 증오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는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거죠. 상황이 심각해지자 그제서야 형님들은 시부에게 매달려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잠깐 한마디 하려 했던 게 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동서를 함부로 대한 것 같아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테니 화장품 매장만큼은 저희가 운영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제가 손윗사람으로서 많이 부족했고 이제 정신 차렸으니 앞으론 본이 되는 모습 보여줄게요. 저도 항상 막내 동서를 먼저 챙길 테니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야 자리 잡아서 화장품 매장에서 발생되는 매출이 상당한데 그걸 다시 가져가신다면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활에도 지장이 생기게 되잖아요. 저도 아버님 며느리인데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너희들은 지금 화장품 매장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잊은 거 없니? 내 아들들과의 관계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거라고 분명 경고했을 텐데. 어머님, 그런데 그건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 문제죠. 솔직히 어머님도 잘하신 건 없잖아요. 왜 저희들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건데요? 잘하려고 노력해도 알아주지도 않았으면서 항상 막내 동서만 감싸고 돌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서운하게 다가왔는지 알아요?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라고요. 뭐라고? 네가 그동안 나한테 받아간 건 생각 안 하고 막내 며느리한테 조금 관심 줬다고 그걸 서운해 하는 거야? 어떻게 너희들은 조금도 반성할 생각은 안 하는 거니? 너희 집안이 금전적으로 힘들었을 때 도와준 건 기억 안 나? 사돈분들께서 내 아들을 좋게 봐주셔서 빚까지 갚아줬었는데 그런 건 전혀 고맙게 생각 안 하는 거지? 너 같은 여자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지내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너 때문에 내 아들 인생 망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갈라서도록 해.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그리고 너희들이 막내 며느리한테 물리적으로 행동했던 것들 전부 다 영상으로 찍혀 있으니까 소송 들어갈 테고 그에 따른 위자료까지 준비하는 게 좋을 거다. 다시는 우리 집안과 엮일 생각 꿈에도 하지 마. 당신은 지금 당장 사돈분들께 전부 전화 돌려요. 시모는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는데도 화가 많이 나셨는지 온몸이 떨려오는 걸 참으시면서 새 형님들한테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각서에는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이 될 시 모든 걸 포기하고 물러나겠다는 마지막 각서 내용의 조건이 적혀 있었죠.
첫째, 둘째 형님은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셋째 형님이 막무가내로 나가면서 시부모님의 신경을 더욱더 날카롭게 만들었고 결국 세 형님들의 부모님께서 전부 다 시댁으로 달려와 모든 상황을 듣게 되시면서 사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세 아주버님들은 형님들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매장은 시부께서 다시 가져가셨고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세 형님들은 현재 지죽은 듯 조용하게 지내면서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를 막대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현재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모의 등살에 첫째 형님 내외는 별거를 하고 있고 둘째 형님 내는 왕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셋째 형님은 아무래도 아주버님과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도움받았던 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난리를 치는 모습에 아주버님도 포기를 한 듯 보이네요. 셋째 형님네 부모님 빚 갚아드리는 것도 시부모님이 다시 상환하시라고 닥달 중이십니다. 세 형님들은 결국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것들을 전부 다 빼앗기고 일제히 쪽박을 차게 되었지만 아직도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형님들을 용서해 줄 생각은 전혀 없는 상태라 앞으로는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먼저 손을 내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형님은 그동안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씀씀이가 커져서 그런지 시부에게 매달리고는 있지만 절대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큰 아주버님도 형님의 모습에 실망을 많이 했는지 별거를 하면서 앞으로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하네요. 저는 그동안 묵묵히 며느리로서 할 일을 해왔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저를 대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관계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시작되는 월요일 힘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남편과 1년 전 사별한 여자입니다. 주변에서도 갑작스러운 사별에 다들 당황스러워하고 놀라기도 했는데 그 후로 드러나는 사실들로 더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았어요. 1년간 남편과의 추억을 정리하느라 정신을 못 차리다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있네요. 남편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했어서 어디에다 털어놓기 힘든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요. 남편의 가정사를 듣고선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남편의 아버지 시부는 남편이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시모는 남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시부와 재혼을 한 사람이었는데 남편보다 5살 많은 딸을 데리고 온 거였어요. 그래도 시부가 계실 때는 화목했던 집안이 시부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는 차별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 결혼을 하고서 명절에 저희 집을 다녀오고선 남편이 했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처가댁 사람들은 참 따뜻하고 정이 많은 것 같아. 어떻게 날 마치 몇 년은 더 본 것처럼, 아니 아들처럼 아껴줄 수가 있지? 아까 어머님이 내 손을 꽉 잡아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진짜 눈물이 다 날 것 같더라고. 평생 이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따뜻했어. 좋은 사람들이랑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해줘서 정말 고마워. 당신이랑 결혼을 해서 이런 축복을 받나 봐. 당신이 좋은 사람이니까 가족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표정이 그랬던 거구나.
나는 당신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 불편하진 않았어? 우리 가족들이 당신한테 너무 관심이 많지? 다들 사이 보니까 너무 신나는가 봐. 왜 사람을 쉬지 못하게 자꾸 말 시키고 그러는지. 내가 다음에는 좀 편하게 있게 해달라고 말해볼게. 좋게 봐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아니야. 난 당신이 너무 부러웠는걸. 사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집에서 가족끼리 뭘 해본 게 없었던 것 같아. 그때는 그냥 엄마가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정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 당신 만나고서야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된 것 같아. 나도 행복한 가족들과 지내고 싶은 마음이야. 아마 엄마랑 누나랑은 그렇게 지내기 어렵겠지? 어머님이랑 언니랑은 차차 한번 노력을 해보자. 노력하다 보면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겠지. 당신한테도 상처가 크고 힘든 것도 많으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나아질 거야. 앞으로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한테는 늘 좋은 사람이 되어줄 테니까.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다 보면 더 나아질 거야. 시모는 남편에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님에도 시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남편을 책임지고 키웠다는 사실에 그만큼 애정을 줬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모는 항상 신우만 챙겼고 남편은 뒷전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부터 남편은 온갖 집안일을 다 했지만 시모가 자신을 버리지 않고 키워줬다는 점에 남편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모는 남편을 정말 하인 부리듯이 막대했고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무작정 오라가라 명령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 따진 적도 있었죠. 어머님, 도대체 왜 일하는 남편을 오라가라 하시는 거예요? 뻔히 일하고 있는 시간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다가 쉬는 날도 다른 일 하지 못하게 어머님한테만 가야 하고. 어머님, 제발 아들 힘든 것 좀 알아주세요. 버스 타고 아니면 택시 타고 갈 수 있는 곳 가시면 그냥 혼자 가셔도 되시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날이든 남편만 그렇게 부르셔야 되겠어요? 네가 뭔데 상관하는 거야? 내 아들이야.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니까 주제넘게 나서지 마. 걔도 불편하고 힘들면 알아서 나한테 말하지 않겠니? 근데 나한테 싫다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안 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 거야? 너 혹시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가까우니까 질투하는 거 아니니? 너는 참 별걸 다 질투한다. 나는 아들은 아들일 뿐이지 그렇게 애정 주면서 지낼 생각은 없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렴.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남편이 계속 몸살 나고 아파요. 쉬지도 못해서 겨우겨우 쉬면 바로 몸살 나서 힘들어한다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은 쉬는 날에도 당연하게 부르시고 형님도 툭 하면 부르고 좀 너무하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남편이 말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저라도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남편 진짜 병날 것 같아요. 차라리 형님 집에 있을 때 부르세요. 딸이 어떻게 일을 하니? 걔는 몸이 원체 약해가지고 하지도 못해. 그리고 네 남편도 좋아서 하는 일이고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한다는 걸 어떻게 아니? 그리고 애당초 네가 이렇게 참견한 일은 아니거든? 내가 널 시키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러니? 가족끼리 그러는 건 사이가 좋아서 그러는 건데 네가 뭔데 뭐라고 해? 시모는 마치 남편이 자신의 말을 듣는 게 화목한 가족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고 처음에는 남편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한편으로 보면 시모는 남편이 남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내치지 않고 키웠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알면 알수록 남편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이 어릴 적 일화를 가끔씩 저에게 말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너무 이상한 점들도 많았죠. 엄마가 겉으로 보기에는 쌀쌀해도 그래도 날 잘 챙겨줬어. 방학 때 엄마랑 누나랑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내가 굶을까 싶으셨는지 카레를 잔뜩 끓여놓고 가셨거든. 갔다 와서 거기 나라 지폐라면서 나한테 선물이라고 주셨는데 나 아직도 그거 간직하고 있다니까. 그래도 엄마가 날 생각하시는구나 싶어서 그때 참 기분이 좋았어. 그래? 의외네. 근데 방학이라고 했으면서 왜 당신은 안 갔어? 당신도 그냥 따라서 가면 되지. 얼마 동안 가셨는데 카레를 잔뜩 끓여줬다고 하는 거야? 그때는 그래도 당신이 어리니까 어머님이 당신 잘 챙겨주셨나 보네. 한 열흘 갔다 오셨나? 그때 누나랑 거기 엄마 친정에 갔다 온다고 했던 것 같아. 아마 날 데리고 가긴 그러셨겠지. 그래서 나는 못 가고 집에 있었던 거지. 그때 엄마 언제 올지 모르니까 카레를 얼마나 아껴 먹었는지 몰라. 밥도 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할 줄 몰라서 옆집 아줌마한테 물어보고 해 먹었지. 그때가 겨울인가 그랬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냉골에서 겨우 잠잤다니까. 엄마한테 전화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꾹 참았지 뭐. 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애 혼자서 열흘 동안 그냥 두는 게 괜찮은 건가? 당신 진짜 안 삐뚤어진 게 신기하다. 나였으면 한 번은 삐뚤어졌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바르게 컸네. 근데 당신은 어머님이 그렇게 해도 원망 한 번 안 했어? 왜? 나는 그러면 다른 가족들한테 보내달라고 하거나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글쎄, 아빠가 친척이 별로 없기도 했고 엄마가 내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다른 집에 보내겠다고 한 적은 없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엄마가 날 버리지 않았던 것만으로도 고맙지 뭐. 남편은 크면서 크게 시모의 사랑을 받았다 생각이 들 만한 일은 없었지만 단지 시모가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크게 작용하는 듯 했어요. 저는 처음에 왜 시모가 그렇게 남편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맡아서 키웠던 걸까 궁금했는데 남편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죠. 처음 시모는 남편만 부려먹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저도 같이 부려먹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시모가 하는 말에 토를 달지 않았지만 전 바쁘거나 일이 있으면 거절하는 일이 많았죠. 너는 어떻게 된 게 시어머니가 부르면 네 하고 오는 법이 없니? 아무리 바빠도 시댁 일에는 우선이어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시어머니인데 이렇게 시어머니 말을 무시해도 되는 거야? 네 남편은 네가 이렇게 하면 아무 말도 안 한다니? 걔는 내 말이라면 껌뻑 죽는 앤데 어떻게 너한테도 그러나 몰라? 네가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 아들은 안 바뀌어. 남편이 어머님이 시키는 거 다 하는 건 제가 뭐라고 할 순 없겠지만 저는 지금 바쁘고 정신없어서 못해요, 어머님. 다음 주도 그렇고 그 다음 주도 그렇고 바쁠 예정이고 앞으로도 바쁠 것 같아서 못 가요. 그리고 형님이 가서 도와드릴 수도 있는 건데 왜 자꾸 저한테만 오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한가할 때 찾아뵙고 그때 도와드릴게요. 어머머,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버릇이 그게 뭐니?
친정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디? 네가 효자 남편 만나서 다행인 줄이나 알아. 그나마 네 남편이 말을 잘 들어서 이 정도지. 네 남편까지 물들여봐. 내가 정말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너 자꾸 옆에서 애 자극해서 가지 말라 그러고 있는 거 아니지? 네가 아무리 며느리라도 걔는 1순위가 나야. 괜히 꼬드겨서 마음 잡고 있는 애 흔들 생각하지 마라.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어머님, 먼저 자기 일이 우선이잖아요. 남편은 자기 일이 우선이 아니고 어머님 아니면 형님 일이 우선이 되고 있어서 그래요. 어쨌든 저는 바쁘거나 그러면 도와드리지 못할 것 같네요. 시모는 동네에서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온갖 재료를 사는 것부터 손질하는 것까지 사소한 건 모두 다 남편을 시켰죠. 거기다가 새벽에 시장을 못 가면 출근하기 전에 남편에게 시장을 봐달라는 말도 서슴없이 하셨고, 제가 제일 불만이었던 건 자식들 중에서 남편만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신우는 더군다나 일도 하지 않고 시모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거기다가 자기가 귀찮으면 당연하게 남편을 부려먹기도 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몸살에 걸려 누워 쉬고 있을 때 신우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야, 마트 가서 내 양말이랑 아이스크림 좀 사와. 그리고 간 김에 탄산음료도 좀 사오고. 아, 저번에 사온 건 맛없더라. 그니까 좀 괜찮은 걸로 사와. 엄마랑 저녁에 해먹기 귀찮은데 마트 가서 먹을 거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챙겨서 사오고. 알았냐? 전화를 받았으면 말을 해야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저예요, 형님. 남편 몸살 나가지고 지금 못 나갈 것 같아서 제가 받았어요. 근데 양말이나 아이스크림은 형님이 나가셔서 사오셔도 되지 않아요? 마트가 먼 것도 아니고 바로 산문거리에 있는데 어머님이랑 저녁 해 드시기 귀찮으시면 제가 차라리 시켜드릴게요.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 당분간 형님이 이렇게 심부름 시키는 거 못할 것 같아요.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걔는 안 움직여서 그래. 원래 잘 움직이는 앤데 요즘 바쁘다 뭐다 핑계만 대면서 안 움직여서 그렇지. 움직이면 또 한결 나아지니까 얼른 걔 바꿔줘. 급하단 말이야. 마트 이제 가야 문 안 닫는데. 뭐 얼마나 아파서 몸살 나서 못 온다는 거야. 당장 죽을 거 아니면 좀 움직여도 괜찮아. 옳게는 모르겠지만 집에서 마트 가는 거 그리고 3분 아니거든? 꽤 멀다고. 형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남편 몸살 크게 와서 지금도 잘 못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형님이 직접 다녀오세요. 멀어도 그 정도는 운동 삼아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안 그래도 형님 요즘 집에만 계셔서 답답하다고 하셨다면서요. 이참에 나가서 바깥바람도 좀 쐬고 필요하신 거 같이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 왔었다고는 남편한테 나중에 전할게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기만 했던 신우도 항상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필요한 물건 심부름을 시키곤 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고 짠한 느낌이 들었는데 신우에게 뭐라고 했다는 걸 알게 된 시모는 바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난리를 피우셨답니다. 너는 내가 우습니?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하나도 안 하니까 지금 네가 우스워서 그러는 거지? 안 되겠다. 너 그러지 말고 당장 시댁으로 와. 어떻게 감히 형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네 멋대로 하는 거야? 너네 친정에서는 시댁 식구들 이따위로 대하라고 가르치던? 안 그래도 내가 나한테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꼴을 보고선
안 되겠다 싶었는데 결국에는 네 신우한테 그따위로 대해? 얼른 시댁으로 와! 남편이 아파요. 당장 나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끙끙대면서 잤다 깼다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자기 필요한 물건 사가지고 오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남편 너무 아프다고 당장 나갈 수 없다고까지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와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어머님, 남편이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이 노력하는 걸 조금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처럼 화목한 집이 어디 있니? 분탕질하는 건 너 아니야? 네가 없었을 때는 우리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 때가 없었어. 네 신우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니? 너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아들이 변했대. 착하게 말 잘 듣던 동생이 결혼하고 나서는 변했다고 하더라. 네 신우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그렇게 생각해.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지만 애당초 우리 집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했어. 네가 와서 이상하다마다 하기 전까지는 전혀 이상할 거 없었다고. 남편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니까 이상할 게 없으셨던 거죠. 이게 왜 안 이상해요? 몸이 아파서 쓰러져 누워 자고 있는데도 일어나서 심부름을 해야 하고 시키는 거 다 해야 하고 이게 안 이상한가요? 어머님, 그러다가 남편 진짜 쓰러져요. 지난 주말에도 어머님 가게일 도와준다고 새벽부터 나가서 자정에 마감할 때까지 있었잖아요. 그러고서는 다음날 바로 출근했어요. 남편 좀 아껴주세요. 시모나 신우는 가족 간 사이를 갈라놓는 게 저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남편이 꾸역꾸역 이 관계를 이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 남편에게 저는 원래 가족이라는 건 어떤 건지 매번 얘기를 해주었고 남편 스스로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줬죠.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던 남편도 점점 시모와 신우의 태도가 과하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자기 시간 없이 가족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고맙다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던 남편은 이 상황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바로 남편의 태도가 바뀌지는 않았는데 한 1년쯤 지났을까? 그때부터 점점 남편의 태도가 자기 주관적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그렇게 바뀌니 시모와 신우는 더 남편을 잡으려고 안달이었죠. 그러다 남편은 참다 터져서 시모와 크게 다투기도 했어요. 이게 여자에 미쳐가지고 가족을 버리는구나. 네가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있는 줄 알기나 하는 거니? 어떻게 엄마한테 이렇게 버릇없이 굴어? 내가 너한테 돈을 달라고 했어. 뭘 달라고 했어? 고작 일하는 거 도와달라고 하는 게 너한테는 그렇게 벅찬 일이야? 가족이라면 서로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던 아들은 어디 가고 이렇게 말도 안 듣는 애가 됐어. 다 네 와이프 때문이지? 아니에요. 제발 와이프 탓 좀 하지 마세요. 엄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억울해서요. 저는 지금까지 엄마한테 할 수 있는 만큼 다 한 것 같아요. 시키는 거 군소리 없이 다 했고 어떻게든 원하는 대로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엄마나 누나는 항상 부족하다고만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보니까 가족이 그런 게 아니던데요? 아무리 부족해도 서로 채워주려고 하지 한쪽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내가 어떻게 받기만 했다고 하는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 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은 자식을 고이고이 걷어서 길러줬건만 결국에는 너도 자기 와이프만 믿고선 날 이렇게 버리는 거니? 네가 나 아니었으면 이렇게 클 수 있었을 것 같아? 네 아빠 친척들 중에서
널 키우겠다고 했던 사람이 있었을 것 같냐고. 곱게 키워줬더니만 딴 여자 말에 놀아나? 그때 그렇게 걷어준 것 때문에 지금까지 참은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저도 참지 않을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까지 절 키우셨는진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는 이게 공평하지 않다는 거 알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시무와 신우에 대한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렇게 남편이 거리를 두면 시댁 식구들과 점점 더 멀어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까칠하고 남편을 하인 보듯이 대하던 시모는 갑자기 남편에게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셨고, 자꾸만 연락이 오고 걱정을 하시기도 했죠. 갑자기 왜 그런가 의아한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남편은 시무와 신우 전화를 잘 받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제가 전화를 받게 될 때도 많았어요. 우리 아들 바쁘다니? 전화를 해도 동 받지를 않네. 누나가 해봤는데도 전화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걱정돼가지고 너한테 연락을 해봤어. 별일 없지? 요즘 꿈자리가 너무 사납더라고. 아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가 보더라. 그때 내가 아들이랑 너무 크게 다퉜나 싶기도 하고. 알지? 내가 워낙 성격이 예민하고 민감하잖니. 그때가 딱 그게 심했던 시기였는데 나도 참지 못하고 너무 질러버린 것 같아. 아들 마음은 좀 풀린 것 같니? 내가 안 그래도 요즘 아들이 캠핑에 빠져 있다고 해서 장비 좀 하나 사줄까 싶은데 뭐가 좋겠니? 캠핑 장비요? 글쎄요. 남편이 그런 건 자기 취향에 맞춰서 사는 편이라. 어머님 근데 남편 캠핑 다니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남편이 신우나 누구한테 직접 말한 것 같지는 않은데. 남편이 혹시 말을 했어요? 저도 말씀드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내가 좀 알아봤지. 요즘 걔 주말마다 캠핑 자주 다니더라. 너도 같이 다니니? 보니까 혼자 캠핑도 하고 하는 것 같던데. 날씨도 쌀쌀하니까 난로 이런 거 사주는 게 낫겠니? 걔가 전화도 안 받는 거 보니 나한테 삐진 게 아주 오래 가는가 봐. 그래도 내가 몇 번 전화하면 못 이기는 척 받아서 말이라도 들어보지. 내 말은 듣지도 않으려고 해서 이렇게 선물 공세라도 해야 되겠어. 우리 아들 요즘 건강은 좀 어떠니? 네,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잠도 잘 자고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혼자 마음 식히고 오라고 주말마다 캠핑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천천히 시간을 좀 두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뭐가 필요해? 가족끼리는 이런 싸움도 있다가도 없고 그러는 거지. 걔가 그냥 결혼하고 나니까 와이프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크게 화냈나 봐.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야. 어쨌든 우리가 나쁜 마음에서 그랬겠니? 우리도 좋은 마음으로 가족이니까 편해서 그런 거지 뭐. 시무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스러웠고, 그전에는 남편을 못 부려먹어 안달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왜 갑자기 남편을 챙기나 싶기도 했죠. 그런데 남편은 그게 왜 그런지 알 것 같다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마 이번에 청약 당첨된 거 그것 때문에 그럴 거야. 지금 살고 있는 집 팔아서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잔금이 모자랐고 당장 팔아야 하는데 그 집이 내 명의니 어떻게 하겠어.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갑자기 잘해주는 거지 뭐. 나도 참 그동안 그렇게 당하고서도
그래도 엄마가 잘해주니까 마음이 흔들리더라. 이번에는 진짜 마음 굳게 먹어야지. 청약이 당첨되셨어? 아니, 언제? 평생 그냥 그 집에서 사시는 거 아니고? 굳이 지금 집을 바꿔야 할 이유는 없잖아.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불편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이사를 가시겠다고 다짐을 하신 거야? 아마 엄마는 그 집이 내 명이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겠지. 어쩐 일이었는지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집 명의를 나로 바꿨더라고. 나도 몰랐는데 나중에 크고 나서 알았어.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집마저 없었으면 엄마가 날 키우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 어찌되었든 그 집 덕분에 내가 고아원에 가지 않고 남을 수 있었으니까. 저번에 다투기 전에 엄마가 집을 정리하자고 하셨는데 난 그게 싫더라고. 왠지 끝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런 것까지는 몰랐네. 당신 힘들었겠다. 그래서 어머님이랑은 얘기를 해봤어? 굳이 이사를 갈 필요는 없는데 왜 가신다는 건데? 그래서 당신 어쨌든 집을 정리하기로 생각을 한 거야? 모르겠어. 나도 그 집을 처분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네. 엄마는 이제 와서 집을 안 팔아도 된다곤 했지만 아마 청약이 아깝다 어쨌다 하는 거 보면 팔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그 집이 훨씬 더 새 집이고 엄마의 이름으로 될 수 있는 거니까. 집 처분 문제로 시모와 남편이 다퉜다는 걸 알고서는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집 때문에 아이를 걷어 키웠던 것일까 싶었거든요. 어쨌든 냉정기를 거쳐 시모는 적극적으로 사이를 풀려고 노력하셨고 남편 캠핑가 있는 곳을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가 난로를 선물해 주시기도 했죠. 남편이 그래도 좋았는지 시모가 준 난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줬는데 그때 보내준 사진이 마지막이었어요. 남편은 다음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깨어나지 못했고 갑작스러운 이별에 전 너무나 놀랬어요. 저보다 시댁 식구들이 더 놀랬는지 장례가 떠나가라 울부짖었는데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나 조문을 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 같았지만 어딘가 낯설지 않았고 인사를 건네고선 쳐다봤는지 그 남자는 저를 보며 웃더니 저에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저 집안은 전부 최고 연기상감이야.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눈물을 흘린다고? 대단하네, 저 옆였네. 아, 우리 처음 보죠? 나는 저기 있는 당신 신우 아비 되는 사람이에요. 뭐 얼굴 볼 일은 없었으니 그쪽은 날 몰랐겠지만 나는 여러 번 봐서 알고 있었어요. 어쨌든 지금 사인 나왔어요? 그냥 사고사로 끝나고 장례 치르는 건가? 네?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사고사가 아니면 다른 게 있다는 말씀이세요? 신우 아버지시면 저희 시어머니 전 남편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리고 연기상감이라니요? 저게다 연기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유, 아직 새댁이 뭘 잘 모르는가 본데. 저 사람들 아주 독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같이 살아봐서 알지. 당신 남편 불쌍해서 내가 찾아왔어요. 캠핑 좋아한다고 했죠? 나는 저 옆에 내가 날 왜 만나러 왔나 했지. 이제 와서 합치자고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캠핑 같은 건 딱 질색인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와서 캠핑 난로를 묻더라고. 아, 내가 캠핑 장비 팔고 있거든요. 어머님이 캠핑 장비를 사러 가셨다는 건가요? 아,
그때 남편이랑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선물로 난로를 해주면 어떨까 저한테 물어보신 적은 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찾아가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왜요? 왜 독하다고 하시는 건지.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캠핑하면서 난로 쓸 때는 환기가 중요하거든요. 춥다고 다 닫고 난로를 켜버리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렇게 깨어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경보기도 같이 주는데 이상하게 저 옆에 내가 경보기는 필요 없다면서 그냥 두고 가더라고요. 수상하다. 뭔가 낌새가 있다 싶었는데 역시나 뭐 큰돈 나갈 일 있었어요? 전 남자의 말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전에 남편과 했던 대화가 바로 시모의 청약 당첨이었기 때문이죠. 전 장례가 마무리되기 전에 빨리 알아봤고 남편에게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건 없는지 집을 내놓고 거래가 된 것인지를 알아봤답니다. 캠핑장에도 혹시나 CCTV가 없었는지 물어보기도 했는데 제 낌새가 이상했는지 시모 신우는 미쳤다면서 절 욕했죠. 너 지금 제정신이니? 남편 상중인데 지금 어디다가 정신 팔려 있는 거니? 안 그래도 불쌍하게 죽은 아들. 굳이 꼭 그렇게 외롭게 보내줘야 하는 거야? 와이프면 그래도 남편 죽었으니 펑펑 울어도 모자를 판국에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너 진짜 우리 애 죽은 거 슬프긴 한 거 맞아? 안 그래도 수상했어. 신혼이네가 혼자서 캠핑을 다닌다는 게 수상했는데 이렇게 사고 난 거 너 때문 아니니? 맞아. 왜 동생이 올케 빼고 혼자서 캠핑을 갔던 건데? 둘이서 같이 가야지.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올케가 동생 혼자 캠핑 가게 안 뒀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나 했겠어? 올케 지금 죄책감 가지고 슬퍼해도 모자를 판국에 자꾸만 어디로 가서 뭐라고 다니는 거야. 내가 정말 속상해서 원. 너무 수상하지 않아요? 남편은 캠핑 초보도 아닌데 왜 난로를 켜두고 잤을까 싶어서요.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난로를 쓰지 않고서도 잘 잤었는데 저한테도 환기가 중요하다면서 매번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문을 꽁꽁 잠그고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들었다는 게 너무 수상해요. 그래서 그거 알아보고 있어요. 뭔가 증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무슨 증거? 뭐 다른 사람이 억지로라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 말이니? 세상에, 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남편 죽더니만 네가 정신줄 놓은 거 아니니? 그 캠핑 가는 곳에서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다고? 괜히 들쑤시고 다니지 말고 얌전히 장례나 치러. 제가 수상하다고 말을 꺼내자마자 시모와 신우는 너무나 당황스러워했어요. 전 더 열심히 증거를 찾았고 결국 시모와 신우가 남편이 있던 캠핑장에 갔다가 술을 마시고선 텐트 곳곳을 모두 닫아버리는 장면을 잡게 되었습니다. 난방으로 난로를 피웠던 남편은 숨구멍으로 곳곳에 텐트 문을 살짝씩 열어놓았는데 시모와 신우가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을 보고선 모든 곳을 꽁꽁 닫아버린 것이었죠. 평소 술 한 잔도 잘 못하던 남편은 술에 취해 골아떨어져 버렸고 다시 일어나지는 못하게 되었어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모가 남편에게 가기 전 가입했던 생명보험의 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문의했다는 점, 전 남편에게도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다는 점을 통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보험 사기,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 제발 면회 한 번만 와달라는 시모의 편지에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모 면회를 가게 되었어요. 나 사실 너무 억울해. 내가 그걸 어떻게 알고서 그랬겠니? 그냥 아들 추울까 싶어서 문 꼭 닫아준 것뿐이지. 고작 내가 문 닫아준 거 가지고 이렇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나 너무 억울해서 안 되겠어. 네가 좀 밖에서 해결 좀 해다오. 네가 나서면 다들 말을 들어줄 거 아니니. 남편 시어머니랑 신우가 고의로 그런 거 아니라고 해명이라도 좀 해줘. 참 뻔뻔하시네요. 여기서도 반성 하나도 안 하시고 대단들 하십니다. 당신 전남편한테 들었어. 그때도 전남편 술 취해 기억도 못하는 일, 술집 여자랑 엮어서 위자료 청구했다면서요? 오죽 그 사람이 억울했으면 날 찾아왔을까. 그렇게 자식 보낸 돈으로 새 집에 들어가고 싶었나? 아니면 그 새 집에 가야 걸림돌 같았던 애 떼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나? 억울할 게 뭐 있어? 당신한텐 억울할 거 하나 없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10년 넘게 먹여주고 재워줬더니만 와이프 만나고선 배은망덕하진 애가 거기다가 평생 살던 집까지 안 팔겠대. 참나, 내가 먹여주고 재워준 값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값도 못하고 가버렸는데 내가 안 억울하게 생겼어? 억울해. 억울하다고. 그 안에서 평생 그렇게 억울하다고 소리쳐봐. 누구 하나 들어주는 사람 있는지. 당신 같은 사람도 엄마라고 그깟 난로 하나 받고 감동한 우리 남편이 불쌍해서라도 내가 절대로 당신네들 가만 안 둘 거야. 거기서 나오면 내가 끝까지 당신네 발목 잡아 줄 테니까 그거 원하면 어디 다시 한번 억울하다고 외쳐봐. 시모는 제가 면회를 간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 뒤로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전 불쌍한 남편을 보내주느라 그렇게 1년을 보내게 되었네요. 장례 후 눈물 가득 고여 삭히기만 했던 남편이 꿈에 종종 나왔었는데 요즘은 잘 떠나갔는지 꿈에서 보이지는 않네요. 남편도 이젠 편안하게 잠들었다고 생각을 하려고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면서 제 마음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은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긋지긋했던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제야 자유를 찾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저도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결혼을 결심하고 제 인생을 맡겼는데 결국 남이 되어버린 좋지 않은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11년간 함께 있고 그 긴 시간 동안 노력했지만 모든 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과 마음 맞춰 사는 것도 버거운데 시댁 식구들까지 저를 힘들게 하다 보니 하루하루 견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이런 삶들이 지쳐버려 더는 좋은 감정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처음 남편과 결혼했을 때는 서로 가진 것도 없이 시작해도 제가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거에 감사했고 너무 행복했었는데 임신을 하면서부터 제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둘이 벌어도 많이 힘든 상황인데 자리도 잡기 전에 임신부터 했다고 시댁 식구들에게 욕을 한 바가지 먹었어요. 그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한 삶은 결국 이혼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하려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제가 혼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온전치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게 신경이 쓰이셨는지 남편과의 결혼을 고민하셨지만 남편도 잘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처지를 시모도 인지하고 허락을 해주셔서 식을 올릴 수는 있었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도 서로 사랑하니까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실 줄 알았지만 그건 오롯이 제 생각이었고 결혼 생활이 이렇게까지 힘든 줄은 몰랐습니다. 자리를 잡기도 전에 임신을 하게 되고 만삭이 되자 시모가 시댁으로 들어와 살라고 강제 결정을 하셨어요. 밖에서 일하는 남편 신경 쓰게 할 거냐면서 출산 이후 몸조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오라고 하시길래 남편과 상의 끝에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아 시모의 말을 따랐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시모에게 있었어요. 그 이유는 시댁 집안은 가족이 있지만 저는 가족 없이 홀로 살아왔었거든요.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엄마는 저를 버리고 떠났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3년 만에 엄마는 다른 남자를 만나 따로 살림을 차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워낙 가난했던 삶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엄마도 그런 삶이 많이 힘들었는지 항상 아빠에게 불만을 털어놨었죠. 그런 모습들을 지켜봐오던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저를 버리고 떠나셨을 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살던 집도 처분이 된 상태였고 봉투에 500만 원 넣어두시곤 짧은 말 한마디 적혀 있었어요. 이 세상에 엄마는 원래 없는 존재였던 것처럼 살라며 저와 함께한 기억들 전부를 잊어버리겠다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쳤어요. 그 순간 버림받았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아빠가 저를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 꼭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생을 마감하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열심히 앞만 보며 살아왔던 거고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였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시댁 식구들이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의지할 곳이 있다는 거에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엄마한테 버려진 거에 비하면 버틸만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도 점점 병이 들었었나 봐요. 출산 이후 시댁에서 몸조리 받을 때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11년의 시댁 생활을 하는 동안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시모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무기력해진 제 자신을 보고 있을 때면 한계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얘, 너 무슨 생각을 그리 하는 거야? 고기가 다 타고 있잖아. 음식 하다 말고 왜 멍하니 서 있는 거야? 내가 잔소리 좀 했다고 지금 반항하는 거니? 아유, 이리 나와봐라. 하기 싫으면 말을 하던지. 비싼 소고기 전부 다 태워 먹었잖니. 뭐 하나 시켜도 똑 부러지게 하는 게 없어. 가정부였던 너희 엄마가 오죽 답답했으면 너를 버리고 떠났겠어? 나 같아도 너를 버렸겠다. 어떻게 된 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냐? 매일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잔소리 듣는 거 지겹지도 않아? 갑자기 왜 가정부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 사람이 가정부였던 게 무슨 상관인 거죠? 이런 식으로 트집 잡으려고 그 사람에 대해 물어본 거였어요? 네가 하는 짓을 봐봐라. 비싼 소고기는 다 태워 먹고 좋게 해주고 싶어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 좋은 말이 나가겠니? 너 왜 등원 보내고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야? 애 등원 보내고 바로 집안 청소하고 아침상 준비하라고 했는데 커피를 마시고 있어? 요즘 아주 막 나가려고 작정을 한 거지? 내가 지금 화가 치밀었는데도 최대한 참고 있는 중인 거 알면서 왜 나를 계속 건드려?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너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니? 내쫓기면 갈 데도 없는 게 어디서 지금 누나를 부라리면서 혜미를 노려봐? 너는 내 집에서 평생 군말하지 않고
가정부 역할이나 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그 피가 어디 가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제가 뭘 어쨌길래 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건데요. 저도 좀 쉬고 싶어서 아침에 정신없이 아이 등원 보내고 숨 좀 돌릴 겸 커피 한 잔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에요? 제 입에 커피 한 잔 들어가는 게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이런 식으로 살 바엔 차라리 그냥 나가서 사는 게 낫겠어요. 저도 더는 참기가 힘들어요. 어머님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우울증까지 왔다고요. 저를 계속 막대한다면 그 사람과도 그만 끝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 집안에 제 편도 없고 저를 위해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데 지금까지 참아왔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저는 한번 버림받은 존재니까요. 이 집안에서도 버림받고 싶지가 않아서 지금까지 버티며 살았던 거예요. 노력하면 어머님도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는 작은 희망 하나 가지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역시 사람은 안 변하네요. 앞이 보이지 않는 감옥 같은 이곳에 더는 있을 필요도 없겠어요. 애 하원하면 데리고 나갈게요. 애를 데려가겠다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순순히 따라줄 것 같니? 억지를 부려도 적당히 해야지.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끝날 문제인데 상황을 악화시켜서 어쩌겠다는 거야? 왜 대답이 없어? 너 정말 나랑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오냐? 오늘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나갈 거면 애는 두고 너만 짐 싸서 나가. 에휴, 저러니 욕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무상으로 먹고 살았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쥐 죽은 듯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배가 불렀지. 며느리가 아주 배가 불렀어. 당신은 저런 말을 하는데도 그냥 듣고만 있을 거야? 당장 내쫓아 버려. 고생 한번 해봐야 여기서 살았던 게 행복한 줄 알지? 그렇잖아도 내쫓으려 했어. 너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 여기서 아무것도 들고 갈 생각 말고 맨몸으로 나가거라. 들어올 때도 맨몸으로 들어왔으면 나갈 때도 맨몸으로 나가야지. 그리고 너는 어미라는 게 너만 고생하면 되지. 자식까지 버림받게 만들 거니? 내 손주는 절대 못 주니까 너만 나가라. 시모는 제가 고생 좀 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면서 내쫓으려 하길래 제 아이는 데리고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현관문 앞에 있는 빗자루를 들더니 저에게 마구잡이로 휘둘렀어요. 이성을 잃은 시모의 행동에 맨몸으로 도망을 나오게 되었고 하원하는 제 아이를 시부가 먼저 데리고 가버려 한참 동안 시댁 앞에서 아이를 보내달라고 얘기했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 걱정에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집 앞에 서 있다가 퇴근한 남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잘하는 짓이다. 네가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야. 왜 쓸데없는 일을 키워서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 우리 어머니가 당신 얼굴 평생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 나도 이런 삶이 이젠 지친다. 언제까지 뒤에서 이런 관계를 지켜봐야 되는 거야? 그동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어차피 오래 지속되지 못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 애는 우리가 키울게. 가뜩이나 없는 형편인데 냉전 한 푼 없는 당신이 애를 데리고 가서 뭐 어떻게 살려고? 당장 집 하나 구하는 것도 힘들잖아. 나랑 이혼하고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룸 하나 겨우 받을 수 있을 정도밖에 못 받을걸? 우리 집안 빚 갚는데 돈 다 나가고 모아둔 재산도 없는데 당신한테 줄 위자료가 어디 있겠어? 지금까지 데리고 살아준 거 돈으로 환산하면 그게 위자료 포함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쓸데없이 애까지 힘들게 하지 말고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자유 찾아가. 나도 이참에 우리 집안에 헌신하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새로 들이든지 해야 되겠다. 당신보단 차라리 외국인 여자가 낫겠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군말하지 않고 할 거 아니야? 애 앞날까지 망치지 말고 망가질 거면 당신 혼자 망가져. 너는 내 입장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해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여태껏 왜 버티며 살아왔는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냥 갈라서자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결혼 전에는 가진 거 없어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 믿고 지금까지 버티면서 살아왔었는데 너는 분가할 생각도 전혀 없었던 거지? 말로만 분가하겠다고만 했지. 아예 생각 자체도 없었잖아. 당신 식구들 때문에 힘들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맨날 알겠다고만 하지. 결국 달라지는 거 있었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애는 내가 데려가. 이 집에서 살다간 네 집안 식구들처럼 정신이 이상해져 버릴 거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도 너랑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고 끝내고 싶으니까 당장 내 아이 데리고 나와. 네가 원하는 여자 데리고 살면 되잖아. 이 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돈이 아깝다. 빨리 데리고 나오라고. 얘가 아주 동네 창피하게 어디서 소리를 빽빽 질러? 너 정말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거야? 그냥 숙이고 들어오면 끝인 건데 왜 일을 계속 키우는 건데? 당신들 집안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지긋지긋하다고. 나는 당신들 집안에 평생 헌신하려고 들어온 거 아니야. 행복해지고 싶었고 웃으면서 살고 싶었어. 맨날 아침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기가 따가울 정도로 안 좋은 말들을 듣는 게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저리 비켜.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대면 그땐 그냥 여기서 다 죽는 거야.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아이는 내가 데려가. 내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러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어른들의 싸움에 울고 있는 제 아이를 데리고 지긋지긋했던 시댁에서 나와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지인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갈 데가 없다는 현실에 저를 버리고 간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자 제 삶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 아이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로 둘이서 살 수 있는 작은 원룸 하나 구해 할 수 있는 일이면 닥치지 않고 열심히 해서 보란듯이 잘 살고 싶었습니다. 결국 며칠 후 남편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고 11년간 가정부 취급하던 시댁 식구들의 모진 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혼하는데 시댁 식구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마지막 기회라며 깊게 생각하라고 결정하라면서 제가 확고하게 움직이니 많이 당황스러워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완전히 떠난 상태였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결혼생활 청산하고 얼마 되지 않은 위자료 받아서 제 아이와 함께 원룸 생활부터 시작했어요. 맨날 시댁에서 아이한테 안 좋은 모습 보여주며 사는 것보다 조용하게 사는 게 아이한테도 심적 안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봤고 어렵지 않게 취업이 돼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문을 두드렸어요. 아이를 의무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시기가 있어서 집 주소를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 아이와 만날 시간도 아닌데 갑자기 찾아왔길래 안 좋은 기분으로 현관문을 열면서 늦은 시간에 왜 찾아왔냐고 기분 나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는 순간 처음 보는 남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나는 뭐 여기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 이 사람이 계속 당신 집 주소를 알려달라잖아.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당신 어머니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하길래 같이 온 것뿐이야.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나도 들어는 봐야 할 거 아니야. 아직 우리 부부관계 아이가 있는 한 유효한 거 알지? 딱 봐도 돈 좀 있어 보이는 분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한결법인 대표 김승철 변호사라고 합니다. 따님 성함이 이윤정 씨 맞으시죠? 어머니 조남이 황영애 씨 되시고요. 제가 오늘 갑자기 찾아온 이유는 이 봉투를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돌아가신 모친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일단 먼저 읽어보시고 대화를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 확인 좀 해보시겠어요? 윤정아, 엄마다.
네가 유언장을 건네받았을 땐 이미 엄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만 항상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어. 내 몸이 온전했을 때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쉽지가 않더구나.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 너한테 편지만 남길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네. 죽음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오다 보니 너한테 모실게 했던 그 행동에 대해 나도 많이 후회스럽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는지 되돌아보니 결국 돈 때문이었지.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내 마음이 그때 당시 너무 컸기에 당장 놓칠 수 있을지 모를 많은 재산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너와의 관계를 끊어냈었던 거다. 마지막까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네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의 모습까지 보고 눈물을 훔치면서 앞만 보며 뛰어갔어. 그리고 나는 내 몫을 차지하기 위해 병들어 가고 있는 한 사람과 한국을 떠났었다. 많은 걸 설명할 순 없지만 너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야. 너희 아빠와 결혼 생활하면서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너희 아빠가 암으로 떠난 뒤 3년간 그 사람과 만나오면서 재혼하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너한테 차마 얘기할 수가 없었던 게 엄마에 대한 증오심이 커질까봐 그랬어. 그 사람은 지금까지 홀로 외롭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엄마가 필요했었지만 가정을 꾸리는 건 원하지 않았어. 자유로운 생활을 선택했던 거야. 그래서 3년간 설득을 했지만 끝내 해외로 떠나겠다는 말을 하더구나. 그 사람이 갑자기 떠나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땐 엄마도 많이 당황스러웠었지. 그 사람 또한 너희 아빠와 마찬가지로 암이었는데 검사 결과 길어야 몇 년이라는 시간밖에 주어지지 못한다는 말에 해외여행을 선택했었어. 엄마는 그 사람을 보내면 모든 걸 잃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였지. 그래서 급하게 모든 걸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너한테 이런 문제를 얘기했다면 분명 그 사람에게 떠나지 못했을 거야. 엄마가 자식을 버리고 떠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니? 그렇다고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의 재산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야.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몇 년간 나는 법적으로 혼인관계로 생활했고 그 사람이 떠난 뒤에 너를 만나려 했었어. 엄마가 재혼한 그분이 암으로 결국 떠나고 엄마는 저에게 다시 나타나려고 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지 엄마한테도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검사 결과 정말 웃기게도 아빠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아픈 몸으로 제 앞에 나타나고 싶지가 않았었는지 대장암을 치료하기 위해 바로 항암 치료에 들어갔지만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건강은 점점 악화가 되어갔고 결국 버티다 못해 치료를 포기하게 된 거였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돈 때문에 선택한 결정이었는데 그 결정이 너무 후회스러웠고 떠나게 될 줄 알았다면 제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 미안해서 소식만 받으면서 생을 마감하게 된 거였습니다. 엄마의 계획은 돈이 많았던 그 사람과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걸 함께 해준 뒤 남겨진 재산으로 저와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모든 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거였죠. 엄마는 저를 떠날 때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저만 생각했었다는 말을 끝으로 변호사분에게 모든 내용을 전달했다면서 엄마의 재산이 저에게 넘어갈 거라는 말과 미안하고 앞으로 제 아이와 행복하게 살아가라며 사랑했다는 말로 엄마의 편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장문의 편지를 읽어내려간 저는 눈물을 쏟아냈는데 주저앉으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엄마의 편지를 남편이 주워들어 읽더니 제 앞에 서 있는 변호사에게 재산의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변호사분은 이혼한 관계인 상황에서 개인 재산을 알려줄 수 없다며 입을 닫았고 저와 방에서 따로 대화를 하자면서
주저앉아 있는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잠깐만요. 다들 그만 숨어 있고 빨리 나와. 지금 난리 났다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 변호사 양반이 찾아올 때부터 뭔가 있을 것 같다고 했지? 뭔데? 뭔데 그래? 나도 좀 이상스럽다 했었는데 돈과 관련된 문제니? 제가 갑자기 변호사랑 만날 일이 뭐가 있어? 그 편지 이리 좀 내놔봐라. 얼마인지는 나도 모르지. 개인 재산이라고 알려주지 않는데 엄청난가 봐. 이 사람 어머니가 돈 때문에 버리기까지 했는데 그럼 그 돈이 얼만큼 컸길래 그런 결정을 단호하게 내리겠어. 돈 쫓아가다가 생을 마감했다잖아. 그래서 그 돈이 지금 이 사람 앞으로 전부 옮겨질 건가 봐. 우리 재결합 아직 가능한 거지? 당신이랑 내가 그동안 왜 삶이 힘들었어? 없는 형편에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가난에 찌들어 그런 거였잖아. 그런데 그 돈 받으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이니? 아니 어떻게 너를 버리고 돈을 택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지만 네 애미도 오죽 힘들었으면 그런 결정을 했겠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빨리 재산부터 전부 받아놓고 다시 얘기하자. 우리 며느리가 이제야 사랑고시를 하려나 보네. 그동안 무상으로 먹여주고 재워준 보람이 이제야 성과를 보는구만. 여보, 우리도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겠어. 앞으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며느라, 오늘 먹고 싶은 거 말만 해라. 아직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도 파악도 안 됐고 우리 엄마 장례도 못 치러드렸는데 앞으로 잘 살아보자고? 저 지긋지긋한 놈이랑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고 법적으로 완전한 남이 됐는데 내가 왜 너희 집에 다시 기어 들어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한 번만 더 발을 들이면 주거 침입죄로 신고할 줄 알아. 아유 며느라, 그때는 서로 감정이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랬던 거지. 나는 너를 다시 받아줄 생각이었다. 시애미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다 잘 살자고 그런 거지. 내가 분명 얘기했을 텐데 한 번만 더 들어오면 그땐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겠다고. 내 허락 없이 들어왔으니 이건 정당방위지. 전시댁 식구들은 저와 더 이상 아무 연관도 없는 남인데 저희 엄마가 떠나고 남긴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저에게 다시 접근하려 들었어요. 막무가내로 집안으로 들어오려 하길래 몇 번이나 경고를 했지만 이미 그 인간들은 돈 때문에 얼굴에 철판 깔고 막무가내로 들이닥쳤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한 저는 그 인간들을 향해 찬물을 한 바가지 부어버렸고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주거 침입죄로 신고를 넣었습니다. 그 인간들은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다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난 이후 다시 얘기하자며 더 이상 제 심기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뒤집고 난 이후 변호사와 다시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고 저는 안치실에 안치되어 있는 엄마의 장례를 치러 드렸습니다. 매몰차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땐 언제고 차가운 몸으로 돌아온 엄마의 모습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파졌습니다. 그동안 보고 싶어도 죄책감 때문에 저를 볼 수 없었던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핏기가 하나도 없이 얼굴에는 그늘진 모습이었어요. 자식의 도리로서 엄마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드렸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엄마의 재산을 제가 힘들이지 않고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돈이 없던 시절 가정부 생활을 하면서 입에 풀칠하던 때와 다르게 세상을 떠난 엄마의 신분은 돈이 많았던 사모님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이렇게 떠나고 나니 인생이 참 허무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을 이루기 위해 돈만 보고 악착같이 살아왔나 싶어요. 아무리 부족하고 힘들어도 저와 함께 했었으면 저도 이런 삶을 살진 않았을 텐데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때 당시 엄마의 선택이 많이 아쉽습니다. 좋은 추억 하나 만들지 못하고
달랑 편지 한 통에 모든 걸 정리해버린 엄마의 행동이 마음 아프지만 저를 위해 선택했던 결정이었다고 좋게 생각하고 살아가려 합니다. 엄마가 저에게 남겨두신 재산은 총 50억 정도 됩니다. 갑자기 너무 큰 돈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 돈을 제가 온전히 받는 것도 죄스럽게만 느껴집니다. 저희 엄마는 떠났는데 저와 제 아이만 행복하게 잘 살 자격이 되는 걸까요? 전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재산이 얼마나 남겨졌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전 남편과 다시 재결합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지만 조금의 감정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행실이 좋았다면 제 마음은 바뀔 수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배 아파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론 속이 후련하기도 합니다. 제 아이와 앞으로 적당한 집 하나 구해서 아무런 방해 없이 조용히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남은 재산의 일부는 저처럼 가난한 삶이 힘든 분들을 위해 어느 정도 도와드리려고 계획 중입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전부 떨쳐버리고 앞으로의 미래만 생각하려고요. 다가오는 주말에 눈이 내릴 거라던데 여러분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해의 마지막 12월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 기가 막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